몽골과 카자흐스탄이 손을 잡고 약해지는 러시아를 공략하는 모습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폴고블 유라시아 전문가는 유라시아 리뷰라는 언론사의 최근 기고문을 통해 러시아가 카자흐스탄과 몽골의 러시아 영토에 대한 범알타이주의에 대해 경악하고 있다는 기고문을 올렸습니다. 특히 그는 카자흐스탄과 몽골 두 나라 사이에 놓인 러시아령 공화국 알타이 공화국에 대한 러시아의 통제를 제거하고 양지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철도, 노선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 노선이 만들어지게 되면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카피 노선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유라시아 대륙 끝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엄청난 지정학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현재 세계 외교 무대에서 소위 요즘 말로 인싸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몽골을 처음으로 방문하는가 하면 한미롱 3국 외교 당국자들이 삼각동맹의 트라이앵글을 만들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내륙 국가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그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가 하필 중국과 러시아라는 부분은 몽골에게 더욱 큰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몽골과 카자흐스탄 더 나아가서 유럽의회 보수당 진영에서 몽골의 중국과 러시아가 아닌 또 다른 국경 출로를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장기간에 걸친 아주 먼 미래의 국가 비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 내년도 아주 빠른 속도로 다가올 미래일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구상은 놀랍게도 중국에도 어마어마한 지정학적 위험이 될 수 있어 여러 변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 몽골의 새로운 국경 만들어지나. 현재 유럽의회 보수진영 ECR 측에서는 프리네이션 오브 포스트 러시아 포럼이라는 조직과 함께 새로운 러시아의 미래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나라는 바로 알타이 공화국이라는 러시아 연방에 소속된 지역입니다. 알타이 공화국은 알타이산이라는 해발 고도 4,500m가 넘는 산이 있어 유라시아 지역에서는 존재감이 큰 산입니다. 혹자는 이 지역을 기준으로 트랜스 유라시아 언어 즉 언어 문법적 순서가 같은 터키어, 몽골어, 퉁구스어, 한국어, 일본어의 시작 지점으로서 알타이 지역이 우랄알타이 계통의 문화권의 시작점이 아닐까 추측 거론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고조선의 뿌리가 되는 홍산 문화가 발견된 요하강 일대가 트랜스 유라시아 언어의 출발 지점과 관련성이 높다는 학계의 의견에 좀 더 힘이 실리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알타이 지역은 역사 언어 최근에는 군사 지정학자들이 주록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바로 몽골이 새로운 육상 출로를 얻게 될 가능성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회 ECR 프리네이션 오브 포스트 러시아 포럼에서는 알타이 공화국이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독립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그 시기는 우크라이나전 종전 푸틴의 레짐 체인지가 일어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과거 1980년대 말 90년대 초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그 소련이 여러 조각으로 쪼개질 것이라고는 많은 사람들은 소련 해체 직전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당장 닥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그중 유력한 지역이 바로 알타이 공화국이라는 것입니다. 알타이 공화국은 몽골에게 새로운 육상 출로를 열어줍니다. 알타이 공화국이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독립하게 된다면 몽골은 알타이 공화국 카자흐스탄을 통해 유럽 방면으로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2022년 12월 카자흐스탄과 몽골 두 나라가 카자흐스탄 콩골 수교 30주년 국제회의로 몽골 외무부 청사에서 개최됐는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양국이 알타이 산맥을 기준으로 새로운 운송 경로를 구축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 두 나라는 알타이 공통의 집이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문송망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앞서 언급한 유럽의회 보수진영 측이 내놓은 알타이 공화국 분리 독립론과 연계되어 몽골 알타이 공화국 카자흐스탄 그리고 지중해 방면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새로운 분류망 구축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몽골이 러시아와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몽골의 새로운 철도 노선 구상. 몽골과 카자흐스탄 양국은 지난 2022년 12월 양국 수교 30주년 회의를 개최하면서 알타이 공화국을 중심으로 한 몽골 카자흐스탄을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에 대한 어젠다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터키, 조지아,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알타이, 몽골로 연결되는 친서방 라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을 통해서는 미군이나 나토군 같은 서방의 군대가 쉽게 오고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며 미 달러화 기준의 서방 자본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게 되어 막대한 무가 이 지역에 쌓이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을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 석유 등을 수임하기에 용이해지게 됩니다. 그 말 뜻은 그동안 몽골이라는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무기 수입도 제대로 못하고 서방 진영 국가의 군대들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중러의 눈치를 보는 나라였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서방 진영의 힘을 끌어들이기에 용이해져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이 몽골 민족의 대중흥이 다시금 이뤄질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 1000만에서 1600만 명가량의 몽골 민족을 규합한 새로운 친서방 민주주의 민족국가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이 루트를 방해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은 상하이 협력기구 그리고 CO 차이나 협력기구를 구성하여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친중국 국가로 포섭하고 있고 또 러시아의 경우에는 아예 카프카스 지역, 즉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지역을 공략하여 이 유라시안의 새로운 교통망을 끊어놓기 위한 전략에 지속적으로 착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 노선 축선상에 위치한 조지아의 경우에는 유럽연합 가입, 나토 가입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반러시아 진영에 참여한 상황이고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아르메니아와 서방의 지원을 받는 아제르바이잔의 충돌의 경우에는 아제르바이잔의 승리로 기우는 모습입니다. 또 카자흐스탄도 현재 친중국의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 2022년부터 조금은 달라지는 외교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카자흐스탄 시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카자흐스탄이 정치개혁을 단행하면서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논의하기에 이르른 상황입니다. 2023년 2월에는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을 만나서 안보에너지 협력에 함의를 하면서 주 카자흐스탄 미군 기지 건설이 눈앞에 온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의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지역은 바로 알타이 공화국입니다. 알타이 공화국은 과거에도 몽골계 소수민족의 분리주의 문동이 활발했던 지역인 만큼 우크라이나 종전 포스트 푸틴 시대가 열리게 된다면 러시아에서 새롭게 독립국가로 세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몽골에서부터 유럽까지 연결될 수 있는 친서방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게 될지 주목됩니다. 세 번째, 한국의 중요한 이유. 이 노선이 한국의 중요한 이유는 지금 세계는 유라시아 대륙과 아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경제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경제권이 발달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과도하게 추운 날씨이며 러시아의 비민주주의 체제 지역을 관통합니다. 반면 유럽과 한반도를 연결하는 더욱 가까운 노선이 바로 몽골, 알타이, 카자흐스탄을 지나는 라인입니다. 즉 만주에서의 변수, 한반도 통일에서의 번수만 해결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한반도에서 연해주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더욱 가까운 오리엔탈 특급 열차의 수혜를 임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터키의 아나돌리아 반도, 한반도가 서방 세계의 자본을 빨아들여 유라시아 대륙으로 유통하는 새로운 특상 경제의 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가장 유력한 노선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번째, 터키에서의 변수. 터키는 최근 에르도안 행정부의 30년 장기 독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친중국, 친러시아에 좀 더 힘이 쏠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기대되는 부분은 여전히 터키에 미군 기지가 있고 나토의 회원국으로서 터키가 서방 진영에 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터키의 민족주의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부분은 또 다른 변수입니다. 민족주의 현상은 파시즘과 결무될 수 있어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기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에르도안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나선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터키에서의 민족주의, 특히 터키 아제르바이잔 카작 우즈벡 통을 아우르는 민족주의가 친서방화만 이루어지게 된다면 상황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즉 범터키 진영의 민족주의가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자본주의 친서방 자유주의를 추구하게 된다면 또 다른 양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에서의 갈등에서 잘 나타납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각각 친서방 친러시아의 국가입니다. 범투르크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로서 터키와 아주 친한 나라입니다. 친서방과 범투르크주의가 잘 섞여 오히려 서방 세계에 도움을 주고 있는 모양새를 띠며 아르메니아의 친러시아 세력을 퇴치하는 데에 어느 정도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에르도안 행정부의 친중국 친러시아주의가 거대한 우려와 터키에서의 민주주의 후퇴를 야기할 가능성이 예상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살펴보면 또 다른 기대한 무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5번패 주통골 미군 기지, 카자흐스탄의 미군 기지가 세워지고 알타이 공화국이 독립하고 몽골이 새로운 출로를 얻게 된다면 자국의 안보를 얻기 위해 몽골은 분명히 주몽골, 미군 기지를 설림을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중국 머리 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아주 특별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을 경계하는 사방포 위망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주의 지정학적 중국으로부터의 분리, 내몽골의 몽골로의 흡수통일 통해 몽골 민족의 통일국가, 위협 달성에 긴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한반도의 옛 고토 회복 즉 간도 영유권 반환 통해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 지금 한국 내에서는 유라시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찰을 해야 하며 특히 최근 유럽의회 보수진영 ECR 측에서 진행되는 러시아의 미래를 다시 그리는 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필요하면 그들과의 점측을 통해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미 일본의 경우에는 이 같은 이틀과 교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사할린에서의 과거 일본 고토 회복, 또 남쿠릴 열도의 북방 고토 회복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국제적인 아젠다화를 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소통을 하며 자국의 국익 극대화를 위해 작은 시민단체들에서부터 세밀한 지원과 교류 및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과연 한국은 유라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확산과 인류 보편적 가치 확산을 위해서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에 있었던 리튬 광산을 모두 사들이며 전 세계 리튬 시장을 장악해버린 중국, 한국의 2차전지 기업들이 중국을 짓밟고 세계 1위로 등극하며 떵떵거리자 중국은 리튬을 한국에 공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충격을 줄 수 있다며 겁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번에는 요소수 공급을 중단시켜 대한민국 유통망을 흔들어 놓더니 이번에는 반도체보다 커진다는 2차전지 산업을 통째로 마비시켜버리려는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몽골에서 초대박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한국 미국 몽골 연합이 바로 어제 몽골에서 파격적인 발표를 하며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한국은 중국에서 리튬을 더 이상 사올 필요가 없어지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얼마나 큰 대박이 났길래 하루아침에 이렇게 갑자기 전세가 역전이 된 것인지 이제는 중국이 한국에 제발 사달라고 해도 한국이 거절할 수 있는 위치를 갖게 됐는데 위기를 느낀 중국이 한국에 갑작스럽게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는데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몽골에선 한류 인기에 힘입어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과 신뢰도가 커지면서 마치 한국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합니다. 익숙한 외관과 낯익은 제품들, 한쪽 공간에서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는 이들까지 마치 한국과도 같은 이곳은 몽골에서 70% 이상의 점유율로 관련 업계 1위에 오른 한국 편의점입니다. 몽골에 진출한 한국 편의점 매장은 이 기업과 경쟁사까지 포함해 무려 400여 개에 이릅니다. 빌궁 한국 편의점 울란바토르 지점 매니저는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0에서 1,200명 가까이 손님이 오셔서 한국처럼 편의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했고 한국 편의점을 이용하는 몽골인 고객 안호증은 항상 편리하고 좋은 상품이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많이 이용합니다. 전했습니다.
한국의 이마트도 2016년부터 몽골에 진출해 초대박 행진을 이어가며 울란바토르에서만 3호점째 문을 열었는데요. 이곳은 다양한 한국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계속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진남규 몽골 주재 수석 부장은 저희 매장에는 일 평균 12만 명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주 고객은 몽골 현지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가끔 한국에서 여행 오시는 관광객분들이 좀 계십니다. 전했습니다. 하루에 12만 명 믿겨지시나요? 이 밖에도 제과점과 카페 등 몽골의 다양한 업계를 사실 한국 기업이 접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한국 제품은 품질이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라는 신뢰가 밑바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류 열풍이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몽골에서 한국이 초대박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한국, 미국, 몽골이 몽골에서 초대박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미국, 몽골 이렇게 3나라가 핵심 광물 협의체를 만든 것인데요. 3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광물 샘플 분석 협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한국, 몽골, 미국, 몽골 양자 간 추진 중인 광물 탐사 정보를 공유하면서 3국 간 공통 관심 지역을 발굴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재 전 세계 패권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광물인 리튬, 반도체보다 훨씬 더 커진다는 2차전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광물 리튬을 한국, 미국, 몽골이 패권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캐네디안 디멘션에 따르면 탐사 기술과 채굴 기술이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몽골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리튬과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몽골은 한국과 미국 연합에 세금을 거의 100% 깎아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져 한국과 미국은 더 이상 중국에서 리튬을 수입하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중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리튬을 채굴할 수 있게 된 것이고 한국과 미국은 오히려 몽골에서 리튬을 초대 규모 채굴해 다른 국가에 팔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규모를 손에 쥐게 됐습니다. 해당 외신은 리튬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히토류도 몽골에 매장되어 있다라며 한국과 미국이 몽골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을 얻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사인부얀 아마르사이칸 몽골 부총리는 몽골은 광물자원 분야에서 중국을 대체할 공급처가 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몽골 국립지질연구소에 따르면 몽골에는 6,140만 톤의 구리, 310만 톤의 히토류가 매장돼 있는데요. 사인부얀 부총리는 독일 같은 제조업 강국들도 몽골 광물 자원에 관심이 많다면서도 한국과 미국이 몽골에는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한국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싶다고 알린 것으로 전했습니다. 몽골이 이렇게 갑자기 세계 1위 리튬 및 히토류 매장지로 떠오르자 세계 1위 갑부이자 전기차 압도적 1위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최근 직접 몽골 총리를 만났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화요일에 롭상남스랭 어용에르덴 LUVSAENNAEMSRAIN OIUN ERDEN이 몽골 총리와 전기차 부문의 잠재적 투자 및 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몽골은 인구 수도 340만 명 수준에다가 전기차를 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문 수준입니다. 전기차 인프라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도 일론 머스크가 몽골의 초대 규모 배터리 공장뿐만이 아니라 테슬라 공장, 심지어 스타링크 법인까지 몽골에 세울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몽골에 얼마나 많은 리튬과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실제로 795억 원을 투자해 몽골 광산회사 몽나 지분 60%를 인수한 한국의 금양은 내년 초부터 현지에서 리튬을 채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몽나는 이미 허가받은 텅스텐 등은 연내 채굴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양은 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친 현지 출장을 진행해 현지 답사를 실시했으며 10일 몽나 측과 지분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의 모유를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몽골을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몽골은 이미 제2의 한국과도 같습니다. 이미 몽골 사람들 대부분은 한국의 이마트에서 매일 새끼장을 봅니다. 야채부터 과일, 고기, 심지어 한국산 제품들도 엄청난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몽골인들이 장을 보기 귀찮을 때는 이렇게 이미 몽골 전역에 있는 한국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이곳에서 한국인들처럼 라면과 삼각김밥을 사 먹기도 합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이렇게 한국인들처럼 편의점 앞에 앉아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라면에 김치까지 함께 먹고 있죠. 몽골 거리도 한국인지 몽골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심지어 서울의 거리라는 곳도 있습니다. 한국을 그대로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곳이라 한국인이 몽골 여행을 가면 자신이 여행을 온 것인지 한국에 있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합니다. 몽골에 있는 아파트들도 모두 한국이 지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모두 짓다 보니 한국과 똑같이 생겼는데요. 심지어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모두 한국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몽골 국회에서는 최근 이럴 거면 차라리 몽골을 한국의 연합국가로 지정하여 세계 최고인 한국의 IT 기술과 인프라 등을 모두 그대로 가져오자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몽골 정부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몽골 국민들도 한국을 너무나 좋아하다 보니 반대하는 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몽골은 한민족과 같은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은 여러 역사적인 사실로 고증되어 왔습니다. 옛날에 한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시에는 150만 명이 살고 있는데 한국에 유학을 했거나 취업을 했던 이들이 수십만 명 살고 있습니다. 그 수요가 20만 명 이상이라고 보는 이도 있습니다. 몽골인들은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어를 너무나 잘합니다.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한국살이를 해본 이들은 한국 문화에 동화돼 한국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에 편입돼도 몽골인들은 전혀 아무런 거부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몽골 국회의원들은 한몽골이 국가연합을 시도 하나의 연합국가로 변한다면 두 국가가 공히 얻을 이익이 많을 것이라며 몽골을 한국에 완전히 연합시키지 않더라도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사들인 과거의 역사를 벤치마킹, 몽골의 일부 지역을 한국에 넘겨주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주장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몽골이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내리려 하는 것은 바로 사막화 때문입니다. 몽골의 사막화는 생각보다 너무나 심각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대다수 몽골의 국토가 황폐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당장 대변화를 만들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몽골인들이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유일하게 몽골을 대변화시켜줄 수 있는 곳은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가 최근 한국의 강한 항의의 뜻을 전한 가운데 러시아 싱크탱크는 한국의 반도체용 가스를 끊어버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보복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발표까지 했습니다.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는 수교 이후 30년 동안 러시아와 한국 간의 관계는 긍정적으로만 발전해 왔는데 협력 수준이 올라가는 추세가 이제 방향을 바꿀 것 같다라고 전했고, 아울러 가스철 도전력 등의 분야에서 추진되어온 남북러 삼각 협력 사업을 거론하며 남북러 협력 프로젝트는 사실 핵 문제 해결,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와 안보, 번영 확립 등과 긴밀히 연관돼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 한국이 정말 이 모든 것을 필요로 할까에 대해 의심이 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겁을 주려는 시도는 언제나 실패할 것이라 으름장을 내놓았는데요.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부수기 위해 했던 수출 규제와 같은 맥락입니다. 러시아는 그 중에서도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두뇌 집단은 한국이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꼭 필요로 하는 희귀가스인 네온, 크립톤, 제논 등의 수출을 규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온은 반도체 웨이퍼에 미세 회로를 새기는 노광 공정에 주로 사용되고, 크립톤과 제논은 반도체 회로 모양을 뺀 부분을 깎아내는 식각 공정에 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지난해 한국은 이들 가스 절반가량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수입했습니다. 네온 수입액 가운데 우크라이나 러시아산은 28% 우크라이나 23%, 러시아 5%입니다. 크립톤은 우크라이나 31%, 러시아 17%로 총 48%이고 제논도 49%를 이들 나라에서 들여왔습니다. 우크라이나 18%, 러시아 31%죠. 제논을 제외하면 모두 우크라이나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할 경우 러시아가 대한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가해도 거의 타격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벨라루스 국경에서 극적으로 성사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첫 회담이 끝난 직후 우크라이나가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유럽연합 가입이 향서에 사인하며 즉시 승인해달라고 호소한 것인데요. 놀랍게도 이 소식을 들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을 지지한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나아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유로뉴스 방송과 인터뷰에서 그들은 우리 중 하나이며 우리는 그들의 가입을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지원 세부 방안을 발표한 뒤 이뤄졌습니다. 그는 우리는 그들과 우크라이나 시장을 유럽 단일 시장에 동합하는 과정을 밟아왔고 에너지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왔다라며 여러 분야에서 협조하면서 그들은 우리에 속하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가입하게 되면 현재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를 건드리는 것은 곧 유럽연합 전체를 건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제 유럽연합이라는 거대한 통합체와 싸워야 합니다. 이미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지원용 무기 구매 비용 등 5억 유로 규모의 지원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포함된 뒤 지원 규모는 지금의 10배 아니 최대 1000배까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 핵심국들의 파병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최근 유럽이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 대신 유럽 국가들끼리 강력한 연합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새로 만들어질 유럽연합군이 얼마나 강력한지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50년 전 세계 패권을 쥐던 유럽의 최강국들이 지금은 상대적으로 약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유럽연합이라는 거대한 통합체는 러시아가 감히 도전조차 해보지 못할 만큼 여전히 너무나도 막강합니다. 러시아가 한 해 쏟아붓는 국방 예산이 80조가 안 되는데 유럽연합의 국방 예산은 300조에 육박합니다. 상대가 안 되죠. 즉 러시아는 결국 우크라이나 점령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러시아가 주장하고 있는 대한국 반도체 수출 규제도 위협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한국의 반도체에 필요한 희귀가스 수출 규제를 시행해도 이미 소용없게 돼버렸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했을 당시 한국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국산화에 성공시켰는지를 러시아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충북 보은군에 있는 특수가스 소재 기업 TEMC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반도체 원자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는데요. 유원양 대표는 포스코와 손잡고 올해 초 네온 국산화 설비 기술을 개발했다라며 하반기부터 국산 네온을 반도체 소자 업체에 공급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크립톤제논도 정부 연구개발 R&D를 통해 포스코와 국산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강조하고 있는 희귀가스 네온.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네온 가격이 200% 넘게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온 가스를 가지고 한국에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러시아 싱크탱크는 한국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국산화에 성공해버리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TEMC는 지난달 포스코 광양제철소 공기분리 장치를 활용해 네온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포스코는 국산 네온이 국내 수요의 약 16%를 충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이러한 러시아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대규모 투자도 발표했는데요. 문 장관은 핵심 소재 국산화가 중요하다라며 소재 부품 기술을 개발하는데 올해 8,410억 원, 전략 핵심 소재를 자립화하는데 1,842억 원을 지원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는 러시아가 한국에 팔고 싶어도 한국이 사지 않는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러시아의 상황이 이렇게 최악으로 치닫다 보니 러시아인들조차 분노하며 대규모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28일 로이터 통신, 블룸버그 통신, 미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러시아 환율 루블화 가치는 하루 만에 30%나 급락하며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루블화 가치가 폭락해버리자 러시아인들은 은행에 맡긴 모든 돈을 빼기 위해 이렇게 ATM기 앞에 줄을 서 있는데요. 러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0%로 파격 인상하며 러시아 사람들에게 이자를 20% 이상을 준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해도 여전히 이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국가가 망해버린 베네수엘라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제2의 베네수엘라로 전락하게 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지율은 순식간에 폭락하게 될 것이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을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없기 때문이죠. 지난 8월 22일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버 뉴스의 잠수함 전문가인 H.I. 서튼은 SNS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혀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중국 해군의 93형 상급 핵잠수함이 대만 해협 부근에서 심각한 사고를 당했다는 보도가 있다. 하지만 이 보도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이 뉴스는 중국 소설미디어를 통해 순식간에 전파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그런 사건은 없었다며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데일리 메일은 최근 영국 기밀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핵잠수함 93-417호가 영국과 미국 잠수함을 잡기 위한 함정에 걸려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 산소 시스템이 오작동해 함장과 장교 21명을 포함해 중국 승무원 55명이 사망했을 수 있다고 보도해 중국 잠수함 침몰 사건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데일리 메일이 공개한 보고서에는 이 사고가 지난 8월 21일 서해에서 발생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사의 원인은 중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 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당국은 잠수함의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저산소증이 사망을 야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잠수함은 중국 해군이 미국과 연합군 잠수함을 가두기 위해 사용하는 사슬과 닷 장애물에 부딪힌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적을 가두기 위해 놓았던 덫에 자국군이 희생된 것입니다. 영국 기밀 보고서에는 이 사고로 장교 22명, 장교생도 7명, 부사관 9명, 수병 17명 등 승조원 55명이 사망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영국 해군 잠수함 대원은 데일리메일에 핵잠수함이 몇 채 갇혔고 잠수함의 배터리가 방전됐다면 결국 공기청정기와 공기처리 시스템도 고장났을 수 있다. 그들은 공기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을 것이고 이는 질식이나 중독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영국 해군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생성하는 키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에는 이런 종류의 기술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고 잠수함인 93형 잠수함은 길이가 110m이며 배수량은 7200t, 최고속도는 수중에서 30노트며 무장은 533어뢰 발사관이 6개고 순항미사일을 16발에서 24발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승조원은 최대 100명이며 모두 6척이 실전 배치 중인데요. 극구 감추고 싶었던 잠수함 침몰 사고가 사실로 밝혀진 지금까지도 중국은 공식적인 논평을 자국군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잠수함 결함이기 때문에 도저히 공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최근 서해에서 잠수함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 대만도 중국에 맞서기 위한 첫 자국산 잠수함 하이쿤 공개했습니다. 진수식에 참여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이렇게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국내에서 잠수함을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오늘 우리 국민이 설계하고 제작한 잠수함이 눈앞에 있다. 하이쿤은 길이 80m, 배수량 2,500터부터 3,000톤으로 미국 록히드 마틴사에서 제작한 어뢰와 전투 장비를 탑재했습니다. 대만군은 오는 2025년 3척, 2027년에는 4척을 더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첫 자국산 잠수함을 공개했다는 기쁨도 잠시 역시 대만의 적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대만의 첫 국산 잠수함에 관한 정보가 중국에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물거지며 대만 검찰이 수사 착수한 겁니다. 의혹의 불씨는 잠수함 건조를 지휘한 전직 참모총장의 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직 참모총장이 일부 대만 언론에 국회의원 격인 입법위원 중 프로젝트를 내내 방해한 인물이 있다고 폭로했고 낙찰하지 못한 업체가 기밀 자료를 중국에 유출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대만 정가가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길을 터주어도 국내 정치가 이러니 대만을 보며 답답해진 미국에서는 또다시 한국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한반도의 안보를 주제로 청문회를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한 억제력 강화를 위해 한국의 핵무기 재배치에 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군의 미국 핵무기 사용 상황에 대한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의 핵잠수함 기술을 공급할 경우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호주 핵잠수함의 정비를
한국 항구에서 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호주 핵잠수함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코네티컷까지 가야 하는데 호주에서 가까운 한국에는 핵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세계 최고의 항구가 있으며 호주의 핵잠수함이 이곳에서 정비를 하면 더 빨리 정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항구와 잠수함 정비 능력까지 갖춘 한국은 이미 잠수함 강국입니다. 한국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 안창호함에 이어 장보고 P급 두 번째 잠수함이자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중형급 잠수함인 안무함을 2020년 진수했습니다. 안무함은 3형통급 규모로 길이 83.3m, 폭 9.6m의 수중 최대 속력은 20kts 37kmh 이상, 탑승 인원은 50여 명으로 일본함인 도산 안창호함과 동급의 함정입니다. 안무함은 장보고 급 잠수함 대비 2배 정도 커졌고 수중 잠항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더불어 초기 설계 단계부터 민관 군 협력으로 잠수함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장비인 전투 소나 체계를 비롯해 다수의 국내 개발 장비 등을 탑재하여 전체 국산화 비율을 향상시켰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는데 특히 한화오션은 이미 4세대용 전투용 무인 잠수정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4세대 무인 잠수정은 50터부터 60톤 크기에 20터부터 30m 수준으로 설계되는데 이것은 미국의 오르카사가 설계한 잠수정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무인 잠수정에 속합니다. 미국 이외의 전투용 무인 잠수정을 개념 설계한 것은 한국의 한화오션이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전술핵 잠수함인 김군 옥영웅함을 진수한 데 이어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받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오자 한국 내부에서도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선 핵 추진 잠수함은 소음이 크고 너무 비싸며 우리가 도입하기에는 비효율적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스크루 등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탐지되기 때문에 사실 소음이 크면 치명적입니다. 비싼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의 핵 추진 잠수함과 디젤 잠수함이 어떠했는가를 예로 듭니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이 발발하자 영국은 14,400km 떨어져 있는 포클랜드로 핵 추진 잠수함과 재래식 디젤 잠수함을 동시에 보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10일 만에 현장에 도착해 아르헨티나 순양함 헤네랄 벨그라노를 격침하며 해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 됐습니다. 반면 디젤 잠수함은 해전이 끝난 후인 35일 만에 현장에 도착해 해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습니다. 포클랜드 전쟁에서 디젤 잠수함의 무력함이 입증되자 당시 영국 마거릿 대처 총리는 디젤 잠수함의 조기 퇴역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영국은 미국처럼 핵 추진 잠수함만 운용합니다. 소형 원자로로 움직이는 핵 추진 잠수함은 25노트 시속 46km의 빠른 속도로 장시간 항해할 수 있는 반면 디젤 잠수함은 고속항해 시 배터리가 1시간 만에 방전돼 느린 속력으로 항해해야 하기 때문에 고속 기동 등 수중 작전 능력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기차에 비유하자면 핵 추진 잠수함은 고속 열차인 KTX이며 디젤 잠수함은 완행 열차인 무궁화호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래서 핵 추진 잠수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가격 면에서 미국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은 3조 6천억 원이나 되고 영국 최신형 아스튜트급 공격용 핵 추진 잠수함은 2조 원이나 되지만 문제는 최근에 재래식 잠수함 건조 비용도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작전 효용성을 따지면 핵 추진 잠수함이 더 가성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군사 전문가들은 재래식 잠수함으로 북한 신형 전술핵 잠수함이나 SLBM 잠수 힘발사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감시 추적하려면 배터리 성능 문제 등으로 그물처럼 촘촘히 배치해야 하는데 수중 고속 주행이 가능한 핵 추진 잠수함은 한 척만으로 가능하다. 핵 추진 잠수함 한 척이 재래식 잠수함 5척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며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김군 옥영웅함은 일각에서는 딱 봐도 낡았다. 오래된 로미오급 잠수함을 무리하게 짜깁기했다며 폄하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아무리 낡아도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경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과 중국의 군비가 강화되면 될수록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와 핵무기 재배치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